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연구원입니다. 2017년 6월 13일 리서치 모닝 미팅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자삼석실 문다솔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등 IT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나스닥이 급락한 영향으로 기술주의 조정 영향이 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집중되면서 235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기술주 약세 여파로 인한 하락세 보였으며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반의 기술주의 하락 여파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 기술주의 투매 사태 여파로 하락 출발한 이후 유로화 강세가 가세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요 기술주의 약세가 지속되며 하락세에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이거래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시장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황 저격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외국인 코스피 먹방 추가 40조 원 순매수 가능성의 무게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 담당 김용구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외국인 국내 증시 러브콜 기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초순까지 일단은 8조 원 넘는 순매수세 유입된 사례는 일단은 올해 그리고 2004년, 2009년 포함해서 국내 증시 역사상 이제 3번밖에 없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면은 두 경우 모두 다 강한 어떤 중장기 본격적인 어떤 불마켓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2017년 그리고 이후 증시 환경에 대해서도 좀 낙관적인 긍정적 기대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궁금한 점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 러브콜, 외국인 수급의 국내 증시 매수의 어떤 본질이 뭘까라는 이제 판단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 특징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펀더멘탈 환경, 특히 이제 이익가식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 시각 변화의 어떤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 증시 발목 잡았었던 구조적인 어떤 제약 요인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 상황 변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라면은 이제 기업 거버넌스 구조의 어떤 투명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도 역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통해서 의결권 행사 강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결국은 정책 모멘텀과 함께 시장 내에서는 이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의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가 이제 가장 입맛에 맞는 시장 내부의 어떤 변화일 수 있다라는 점도 외국인 투자가 더 좀 자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간 2016년까지가 결국은 EM 안에서 비중 축소 시장, 그러니까 언더웨이 마켓에서 이제 뉴트럴 정도까지의 상향 조정 시도였다라면은 2017년도 외국인 수급은 이제 뉴트럴에서 이제 신흥 구간에서도 이제 오버웨이 마켓으로서 좀 차별화되는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 증거를 찾아본다라면은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 섹터 로테이션 환경,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색깔이 상당히 연결성이 강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탈 환경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 탑 레벨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어떤 괄목상대 좀 이끌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이머징 주식형 펀드 내 국가별 비중 변화 모멘텀을 봐도 그간 EM 안에서 뚜렷하게 그리고 현격하게 언더웨이 마켓에서 최근까지 이제 본격적인 시각의 어떤 변화, 눈높이 상향 조절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외국인 매수, 러브콜 유인하면서 계속해서 상황 변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향후의 어떤 외국인 추가 매수 여력에 대한 좀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기적으로 추가 외국인 한 40조 원 유입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한국 시가총액 비중 한 15.95%입니다. 과거 상황 보면은 일단 한 25% 넘는 호조세도 이어졌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양대 위기 이후로는 이렇다 정책 모멘텀도 없는 가운데 실적 불확실성도 너무 컸고, 거기다가
뭐 배당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좀 발목 잡는 요소들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5%를 넘는 의미 있는 상황 반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될 텐데, 주목할 점은 이 시가총액 비중 트렌드로 봤을 때 가장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거는 신흥시장 안에서 한국의 이익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익 기여도가 추세적으로 느는 구도에서는 결국은 한국의 이 시장 비중 역시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이익 비중은 그 21% 수준까지 개선되고 있고, 향후 어떤 상황들 고려했을 때 잠재적으로는 통계적인 1차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0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좀 접근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국의 시장 내 비중 역시도 0.5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어떤 추세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접근 가능성, 이 경우를 상정할 경우에 시장 내 한국 비중은 18%까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관련 추종 자금 1조 5조 달러 감안했을 때 한 40조 원 정도가 중기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결국은 저희가 전략자료, 전망자료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신흥 증시 대비 그간 한국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 캡을 좀 캐치업할 수 있는 중장기 캐치업 랠리 가능성을 좀 지시를 하고, 우리 현재 9.8배에 지나지 않는 시장 PER이 12.2배 수준까지 개선이 된다라면은 뭐 어제 좀 시장 모델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밸류에이션이 12배 수준까지 극단적인 이익의 어떤 뭐 성장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코스피 3천까지의 리레이팅 가능성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사전적인 스트레스성 반응에다가 미국 고밸류 IT 좀 빠지면서 시장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 성격 자체는 결국은 이제 울고 싶었을 때 그냥 좀 때맞춰 뺨 맞는 정도의 어떤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조정이 아니라 좀 사는 조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좋아진다. 이 부분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 분석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드톡이라는 이름으로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자료 제목은 미국의 임금은 왜 오르지 못하는가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앞서서 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3년 이하 쪽, 단기 쪽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2년 쪽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동안 9bp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격렬했던 이유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대부분은 내년 하반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언급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빠르면 연내에도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신이 됐기 때문에 단기 쪽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제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 동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은 좀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6월 FMC를 지나면서 안정세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상반기로 보는 시각이 많고, 기본적으로 내년에 상반기의 인상의 가능성이 저희도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올해 연말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은 총재 내년 3월이 임기 만료가 되고요. 신임 총재가 4, 5월 중에 인상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인상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1월 경에 그래서 인상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7월과 10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성장률을 추가로 또 상향 조정을 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내년이 될 거냐, 뭐 올해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 쪽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미국의 금리 영향을 통해서 장기 쪽 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쪽 금리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10년의 일봉을 보시면 지난 3월이 고점이었고요.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거의 2%, 2.2, 2.1 정도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봤을 때도 고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2.4 언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고, 사실 밑으로는 상당히 좀 열려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반등을 했을 때는 그 매수로 대응을 하실 것을 장기 쪽은 매수로 대응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유는 채권 시장에서는 추세적인 물가 상승의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시점들이 미국 CPI 가 계속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거나 인구 상승률이 부진했을 때 이럴 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시세를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거는 결국 물가,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어떤 감세 법안 통과가 될 것인데요. 사실 연내 이 물가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감세 법안 통과도 올해보다는 내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 금리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과 현대미포조선, 에이스테크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CJ제일제당부터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부문 대규모 투자 발표, 중장기 성장 발표 말에 긍정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하는 신문지입니다. 어제 제일제당이 두 가지 공시를 냈는데요. 총 9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공시였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HMR 쪽에 지금 캐파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한 5,400억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진천에 공장을 하나 짓겠다라는 공시가 첫 번째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 완공 예정일 거고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각각 5천억, 한 560억 정도 2020년도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HMR 관련 투자는 조금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특히나 이 시장이 뭐 최근에 보면 뭐 한 20% 이상씩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시는 이제 브라질의 셀렉트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 90%를 갖다가 3,600억 원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PC라고 해서 그 대두박을 갖다가 농축 기술로 단백질 성분만 빼낸 성분인데요. 이 SPC를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SPC 글로벌 발효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대략 글로벌이 한 1.6조 원 정도 됐고요. 2020년 되면은 2조 원 2천억 원 정도까지 연평균 한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엔드유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물고기 쪽 어류라던가 아니면 어린 양돈 쪽으로 쓰여지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재당에 하고 있었던 바이오 사업부라던가 사료 사업부와 상당히 좀 시너지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회사가 지금 순차익금이 한 1,2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EBITA 기준으로 한 8배 정도 뭐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대략 한 3,6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연결로 옹기 반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재당 기존 영업이익은 한 6%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셀렉트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사료라던가 뭐 소재 쪽, 바이오 쪽에서 뭐 통합 시너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연간 에비타가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세후로 대략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대략 한 5천억 이상 들어가는 회사이고요. 근데 올해 바이오 쪽에서 2천억 정도 투자가 원래 예상이 되어 있었고 올해 이 HMR이 한 2천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캐펙스가 투자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셀렉트사가 한 3,600억 그래서 5,600억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올해 이제 영업 현금흐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금흐름 악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좀 길게 봐야 될 경우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밸류를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 레벨 자체가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뭐 한 대략 13배, 1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 원화와 유로 강세는 조선업 주가 상승 배경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입니다. 그 조선업을 볼 때 환율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환율은 이제 아시겠지만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로 말을 할 수 있고 표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유로 같은 경우에는 1유로가 1달러 그러니까 외국 통화로 표시가 되는 방식이고 원화는 1달러에 1,000원이라는 자국 통화 방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유로가 만약에 1달러일 때 하고 그리고 1달러가 1,000원일 때 놓고 본다면 그 선조들은 유럽 선조들은 유로화 통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1달러가 뭐 1.1이나 1.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 강세가 되면은 달러 자산을 늘기 때문에 선박 발주 여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선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된다는 이야기는 그 1달러가 1,000원이 되는 것이 1달러가 900원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다시 그 1원이 0.1달러에서 뭐 0.11달러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러한 로직이기 때문에 1유로는 1달러이고 다시 1달러는 1,000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달러가 약세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달러 약세라는 얘기는 원화 강세되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 강세하고 원화 강세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로 강세하고 원화 강세되는 이야기는 선주 입장에서는 선박 발주 여력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조선소 입장에서는 달러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유로 강세일 때하고 원화 강세일 때 보통 주가가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유로 강세일 때 원화 강세일 때 선박 수주량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유로 강세일 때 원화 강세일 때 선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로가 더 중요하냐 원화가 더 중요하냐 여기서 꼭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죠. 두 번째입니다. 원화 강세가 되면은 선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달러 공급자가 조선소가 됩니다. 조선소. 그러니까 한국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이 선박 수주를 늘리고 아니면 선박 인도를 늘리게 되면은 달러 자산이 유입이 되게 되죠. 그러면 달러 자산이 늘게 되는데 조선소들은 달러가 떨어지기 전에 환율 하락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고 이것을 다 선분할 매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화의 공급은 늘게 되고 원화 강세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원화 강세 심해지게 되면 다시 외화 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가 올라가게 되면 선주들이 선가 오르기 전에 발주를 더 서두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보통 원화 강세일 때, 유로 강세일 때 수주 늘고 뭐 선가 올라가고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다시 원화 강세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선가를 다시 밀어 올려버리게 되고 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선조들은 다시 발주를 늘려버리는 뭐 이런 선순환적인 모습이 역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선업의 주가는 단순하게 수준 늘어요라는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통신정비업체죠. 에이스테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4차 산업 육성 수혜주 장기 투자 유망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호씨입니다. 예, 오랜만에 에이스테크 코멘트 하고요. 뭐 잘 아신 것처럼 KMW랑 아이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안테나, 그다음에 필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들이죠. KMW하고 차이점은 KMW는 주로 미국하고 일본 쪽이 메인이라고 본다면 에이스테크는 사실은 이제 중국과 인도가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약간 치중하는 시장 자체가 다를 뿐이고 아이템은 거의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회사를 추천드리는 거는 뭐 KMW 추천드린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향후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5G 시대를 저희가 내년도부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 기준이죠. 상용화는 내후년도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도 똑같이 수혜를 볼 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저희가 전략적으로는 이 회사를 간다 하지만 이제 당장 사람 말씀은 저희 코멘트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금년 안에는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1분기 실적이 이 회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2분기하고 3분기는 그 정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분기, 3분기 실적을 아직 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사라는 말씀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전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회사 주력인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이제 통신사에 대한 매출이 특히 안테나 쪽이 집중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KMW도 그렇고 ST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가장 마진이 좋은 게 안테나입니다. 필터나 안테나 쪽이 가장 마진이 좋고 실제로 RRA 쪽은 마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테나 매출이 집중될 때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경향을 항상 보여주는데 예 없이 1분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KMW도 그렇고 그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이 단기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리포트를 추가적으로 못 썼던 가장 큰 이유도 1분기 실적 보고 다시 추천한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분기적으로 보면 지금 사진 마시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될 한 7월 또는 이제 8월 정도에 사실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금년도에 꼭 사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5G의 자율주행까지라고 제가 했는데, 그다음 매출처 다변화를 얘기했는데, 메인이 이제 인도 시장인데요. 어쨌든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그 통신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벤더 자체가 계속 설정이 되면서 실제로 매출처가 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베트남 쪽 같은 경우도 통신사 매출 자체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적인 비전은 상당히 좋은 회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업종에 대한 간단한 좀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 5G 때 그러면 왜 기지국 장비 특히 안테나 회사를 주목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 매시브 마이모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LTE로 놓으면서 저희가 가장 크게 바뀐 게 안테나 숫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4를 저희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G가 되게 되면 실제로 그 3G 때 1개에서 4개로 늘었던 안테나가 몇 개까지 바뀔 수 있겠느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64개에서 128개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고요. 그럼 안테나가 4개에서 64개까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안테나 정도의 크기는 말이 안 되고요. 안테나 사이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담배값 정도로 작아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게 되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결국 이거는 사실 에트리에 조차에서도 최근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 시대에서는 안테나가 엄청나게 경박던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최근에 있고요. 그래서 이 안테나가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KMW나 저희가 ST테크놀로지를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좀 특징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자율차 얘기가 이 회사에서 좀 나왔었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차량용 안테나랑 그 차량용 안테나 기술도 있고 실제로 매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모비스 그다음에 만도하고 일단 매출 관계가 좀 있고요. 최근에 보면 모비스하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ADAS 그다음 부품 관련된 국산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팩트가 있다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뉴코어고요. 실적 개선 기대되지만 불확실성 확대가 부담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남 박승봉입니다. 그 뉴코어라는 회사는 일단 미국의 그 최대 전기료 업체고요. 15년도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YY로 거의 250% 증가하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도 하반기 때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은 1분기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2분기도 실적은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때 판가 같은 경우는 뭐 1분기랑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원료 인스크랩 가격이 빠지면서 스프레드가 좀 소폭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좀 실적이 좋아지면서 뭐 강간 회사라든지 이런 M&A 작업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판매량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주가는 올해 들어서는 크게 재미가 없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올해 지금 PBR 기준으로 2.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관련된 뭐 그 정책 관련된 부분들 우려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재미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일단 실적은 좋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추가적인 발표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6월 13일 화요일 리서치 모닝 미팅 방송 모두 마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